나름 파란만장했던 저의 인생에 대해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한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하고 싶어질 때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작은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정담을 하며 결혼에 꼴이나게 되었고, 바로 다음 해에 제 분신과도 같은 아들을 출산해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안정적이었고 나름 승진도 빨랐거든요. 이대로만 쭉 간다면 우리 가족 평생 먹여 살리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장만 믿고 있었어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니만큼 정년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리석게도 그때는 제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착각도 했었네요. 그래서 회사 구조조정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제가 되었다는 걸 더욱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름 회사 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인재라고 생각했고 나름 직급도 있는 편이었는데 순식간에 토사구팽당하니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사회는 전쟁터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네요. 일만 잘한다고 사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실하다고 해서 회사가 저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라는 사람을 자르기로 결정한 후 통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버티고 싸워봤자 저만 지치더라고요. 상사에게 애원하며 저는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그때 처음으로 인생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회사를 관둬야 하는 이 현실을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망설여지더라고요. IMF 시절 직장에서 잘린 후 출근하는 척 양복 입고 밖으로 나와 공원을 하염없이 거닐던 아버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았어요. 실망하게 될 가족의 얼굴이 아른거리니 차마 집에 들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온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결국 울면서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회사 사정이 이렇게 됐으며 내가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앞으로 취업 준비 열심히 할 테니 걱정 마라. 내가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우리 가족은 먹여 살릴 테니 믿어달라. 최대한 덤덤하게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니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첫마디를 하더라고요. 다시 가서 받아달라고 하면 안 돼? 이미 결정된 거라. 당장 우리 아들 교육비는 어쩌고? 애가 다 큰 것도 아니고 한창 배우고 공부해야 할 텐데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어쩔 거야? 다달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는 어쩔 건데? 그리고 왜 하필 당신이 관둬야 하는 건데? 나 말고도 잘린 사람들 많아. 우리 부서 자체가 없어진다는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 그럼 이제 어쩔 계획이야? 재취업을 어떻게 준비할 건데? 방법이 있긴 해? 일단 경력직으로 이력서 써서 다른 회사 쭉 돌려보려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나 찾아볼 거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일자리 찾을게.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냐고. 정확하게 걸릴 시간을 말해줘야 나도 준비를 하지. 3달 안에 다시 안정적으로 돈 벌게. 약속할게.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 만약 그게 안 되면 2한 3한도 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책 없이 말하지 말고 정확한 계획을 말해달라고. 일단은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어떻게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목돈은 언제 모아? 집 평수는 언제 늘리냐고. 나를 좀 믿어주라. 내가 설마 가족도 내팽개치고 일도 안 구하고 평생 백수로 지내겠어? 그리고 나 오늘 정말 힘든 날이야.
그 회사보다 더 많은 연봉 주는 곳을 어떻게 찾냔 말이야. 결국엔 눈 낮춰서 들어가야 할 거잖아. 규모는 작아도 연봉 괜찮게 주는 곳들도 많아. 규모가 작은 회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잖아. 설마 이름 없는 그런 회사 들어가려는 건 아니지? 다녀보니 회사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중소기업은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남편 좋은 기업 다닌다고 소문이 쫙 퍼졌는데 이제 와서 중소기업 다닌다고 해버리면 당신이 자천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지금 남편의 평판이 그렇게 중요해? 아무튼 중견기업 이하로는 이력서 내지 마. 사람이 야망이 있어야지. 당신 정도면 같은 급으로 금방 이직 가능하잖아? 그치? 그 회사 출신이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모셔가는 거 아니야? 아내의 반응이 예상과는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응원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여태껏 고생했다고 다 잘 풀릴 거라고 위로 정도는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실망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사자 앞에서 한숨을 푹푹 내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내의 반응에 저는 더 어깨가 무거워졌고 이후로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취업 준비를 하고 PC방에 가서 이력서를 쓰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창 학원에 다녀야 할 아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남들 자식들은 벌써부터 영어책을 술술 외운다느니 수학책을 독파했다느니 하면서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아빠를 잘못 만난 탓에 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내의 짜증이 늘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직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발버둥 치는데 아내는 원래 누렸던 일상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내는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약속도 많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많았죠. 어느 날은 저에게 통보하더라고요. 우리 하윤이네랑 여행 가기로 한 거 안 잊었지? 그거 이번 주야. 시간 비어나? 그게 이번 주였어? 이직 준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네. 이번 여행 가구당 150만 원씩 내기로 했어. 리조트비랑 밥값, 교통비 등등 해서 우리끼리 책정하니까 그 정도 나오네. 당신이 나한테 이체해주면 내가 하윤이 쪽에 보낼게. 2박 3일 여행인데 가구당 150만 원이나 들어? 당연하지. 우리 이번에 리조트 좋은 곳 가기로 했잖아. 그것도 할인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이때가 아니면 언제 그런 곳에 가보겠어. 저기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150만 원씩 쓰면서 여행 다닐 때는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제대로 된 곳에 이직하고 난 후에 여행 가자고 하면 안 될까? 그럼 하윤이네한테 뭐라고 핑계대? 그냥 우리 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다음에 약속 잡자고 하면 되지. 돈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 가뜩이나 당신 회사 관둔 거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여행까지 못 간다고 하면 궁상맞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걔가 입이 얼마나 가벼운데 주변에 온통 소문낼걸? 이번 여행만 좀 가면 안 돼? 우리 가족여행을 취소하면 되잖아. 나는 그래도 우리가 형편에 맞게 소비했으면 좋겠어. 물론 회사 잘 다닐 때는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맘 놓고 여행 다닐 수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벌고 있는 돈은 없는데 소비하는 돈만 많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당신이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직 성공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라. 그래서 나더러 천년만년 기다리라고? 당신 성공할 때까지? 지금 당장 우리 아들 추억 만들어주는 거 돈 아깝다고 그냥 넘겨버리면 나중에 원망만 들어. 나는 고급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그거 다 당신 좋자고 하는 거잖아. 정작 아들은 여행 가는 거 귀찮아하던데. 그거야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비슷하게 사는 거지.
그 친구들이 부담스럽다는 생각 안 들어? 만날 때마다 밥값으로 몇십만 원씩 써야 되잖아. 솔직히 나는 그 관계가 진심으로 친한 관계라고 생각되지 않아. 만날 땐 죽고 못 사는 듯이 위하는 척하다가 뒤에서는 뒷담화 하잖아. 한 명 사라지면 타깃이 돼서 뒷담화 대상이 되는 게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당신이 그 집단에서 어울리는 거 못마땅해.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난 생각한다고. 이제는 내 친구들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를 거네? 내가 뭐 영부인 만들어달라고 했어? 재벌집 며느리 만들어달라고 했냐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을 뿐인데 나는 그 정도도 못 누리는 거야? 솔직히 회사 잘린 건 당신이야. 당신이 회사 생활을 잘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겠지. 나는 적어도 당신이 앞으로 더 발전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후퇴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야. 결국에는 내 직업이 휘청이니까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네.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격려해주는 게 우선 아니야?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지. 나는 화가 나. 당신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짜증난다고. 이럴 거면 왜 애는 낳자고 했어?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먼저 낳자고 한 건데? 왜 나랑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나도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최근에야 깨달았어. 됐어? 남들은 잘만 다니는 회사가 왜 당신한테만 가혹한 건데? 약속한 3달 다 되어가는 거 알지? 약속한 거 안 지키면 나도 극단적으로 생각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여태껏 당신이랑 아들 먹여 살리느라 쉬지 않고 일했어. 나는 뭐 서운한 거 없는 줄 알아?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삼키는 내 맘 알기나 해? 지금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게 나야. 그래, 그럼 여기서 그만하면 되겠네.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저희 둘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몇 달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냉전 상태를 유지했네요. 그러다가 얼마 후 아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를 약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쓸모가 없다 이거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의무라는 게 있는 건데 당신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 약속한 3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직 준비만 하고 있는 거 보면 몰라? 이렇게 억지로 붙들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게 낫지. 아주 칼 같네. 속으로 시간 카운팅하면서 이혼할 날만 손에 꼽고 있던 거야? 그래서 진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난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결혼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너무 막막해. 내 아들 아빠로서 자격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렇다고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 내가 내린 결론은 이혼이 답이야.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노력할게. 내가 당장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돈 벌어올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막노동해서 얼마나 벌 건데?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 수 있어? 학군 좋은 곳 40평대로 이사가게 해줄 수 있어? 당장 우리 애 유학 보내줄 수 있어? 못하잖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이제 집어쳐.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난 행복하고 싶어서 당신이랑 결혼했어. 그런데 지금 너무 불행해. 잠도 안 오고 일상이 우울한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평생을 살 수 있겠어. 그냥 우린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애를 생각해. 우리 아들은 어쩌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퇴직금도 생활비로 까먹고 있는 주제에 무슨 돈으로 애 교육까지 시킬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당신은 당신 알아서 살아. 부탁이니까 나를 좀 놔줘.
이혼하고 어쩌게. 대체 어쩔 셈인데. 제발 상관 좀 하지 말고 이혼하자니까? 남남이 되고 싶다고. 내 말 못 알아들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당신이 있으면 더 불행하다고. 아내는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참 좌절스럽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리고 이혼까지 당하게 된 마당에 어떻게 제정신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울며 불며 아들을 위해서라도 헤어지지 말자고 아내에게 매달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이혼을 결정한 후 통보를 내리더라고요. 아내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제 형편에 아내를 붙잡고 있는 것조차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양육권마저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내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치 이혼을 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재혼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뒤늦게 소송을 하니 어쩌니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모든 게 의미 없어진 마당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쪽에서 우리 아들을 잘 케어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이혼의 아픔으로 이직도 포기하고 집안에만 머물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멈춰버린 우리 가족의 시간들을 사진으로 돌이켜보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인데 그때 추억이라도 많이 만들어 놓을 걸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아빠와의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의 시간을 뒤로 미루곤 했었는데 그게 정말 가슴에 남더라고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전부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전부인은 은근슬쩍 제 연락을 피하고 뒤늦게 연락해 너무 바빠서 전화 온 걸 몰랐어 하며 넘기더라고요. 전부인과 연락이 닿을 때마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피하지 말고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는 힘들어. 우리 남편이랑 셋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힘들어. 체험학습 가기로 했어. 그리고 요즘 한창 바쁠 때잖아? 영어학원 시험도 있어서 그거 준비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봐. 잠깐이면 돼. 당신은 아들을 매일 볼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잖아. 내 마음 좀 이해해줘. 당신이 불편하면 내가 아들만 만날게. 둘이서만 만날 수 있게 해줘. 내가 데리러 갈게. 불편한 게 아니고 바쁘다니까? 그리고 지금 애한테 새로운 아빠가 생긴 거잖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애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면 애써 다잡았던 마음이 다시 혼란스러워지잖아. 일단 우리 가족끼리 먼저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는 나잖아. 나는 우리 아들을 볼 권리가 있어. 알아, 안다고.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있잖아. 지금 애한테 중요한 시기라고. 진심으로 아들을 위한다면 좀만 기다려줘. 그 뒤로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전부인은 아들을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핑계만 대더라고요. 결국 얼마 후에 아들 없이 저를 따로 찾아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전부인은 아주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있더라고요. 수수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분위기 자체가 화려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좀 낯설었습니다. 전부인은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얼른 해치우려는 듯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온 건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야. 앞으로 아들을 위해서 연락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들 보여달라고 연락했더니 왜 당신 혼자 온 건데? 지금 우리 아들 사춘기야. 가뜩이나 새아빠가 생긴 마당에 질풍노도의 시기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정서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더러 우리 아들 얼굴을 보지 말라고? 부탁할게. 일단 지금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아빠가 둘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고.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아빠가 연락을 해대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 대학 갈 때까지만 좀 참아줘. 어차피 애 성인 되면 당신이 원할 때 마음껏 볼 수 있잖아?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남았어. 나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거든? 그런 나의 노력을 존중해줘. 당신도 우리 애가 잘 되길 바라잖아? 지금 남편도 우리 애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아들이 그래? 내가 귀찮다고? 직접 전화 걸어줘? 전부인은 바로 전화를 걸어 아들을 바꿔주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 지내니? 아빠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 공부 중이란 오래 통화 못해. 그래, 우리 아들 바쁜 거 잘 알지. 요즘 어때? 거기서 지낼만해?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새로운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아빠, 난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해. 그래? 아빠는 안 보고 싶어? 그렇게 막 보고 싶진 않은데? 그래, 우리 아들 씩씩하게 잘 지내는 거 확인했으니 됐어. 그 통화를 끝마치고 감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저 멀리서 응원하며 지켜봐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이 행복하다는 아들의 말에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떳떳하고 잘난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위축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졌네요. 통화가 끝날 때쯤 아들에게 말해줬어요. 아빠는 늘 너의 곁에 있을 거라고. 든든한 나무처럼 같은 곳에 서 있을 테니 언제든지 기대고 싶을 때 오라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아빠부터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가끔씩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전부인도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지치고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며 세월을 보내게 됐고 가끔씩 아들이 보고 싶을 때면 전부인의 SNS에 들어가 아들의 사진을 하염없이 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여행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가족끼리 좋은 레스토랑, 호캉스를 다니는 걸 제 두 눈으로 보니 나중에는 허무해졌어요. 저 하나 빠졌을 뿐인데 가족이 행복해졌잖아요. 정말 전부인의 말대로 이혼을 한 후 행복해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아들에게 저는 무능력한 아빠, 귀찮은 아빠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몇 번의 이직을 거쳐 결국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저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니 내가 직접 해보겠다며 호기롭게 나섰지만 초반부터 그리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며 대출도 최대치로 받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혼자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하던 사업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투자처마저 잃게 되어 그야말로 폭삭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자랑스러운 아빠, 능력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 바람을 이루지도 못한 채로 이리저리 돈을 꾸러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네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 싶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단칸방에서 하염없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군가 싶어서 받아봤습니다.